육소봉전기, 고룡 원저, 제23장. 23. 70근의 쇠망치와 수아침의 대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육소봉이었다. 육소봉이 어떻게 갑자기 여기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 김구령은 믿을 수가 없었다. 이것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김구령은 자신도 모르게 바보 같은 말을 하고 말았다. 당신은 800리밖에 있어야만 하는데. 육소봉이 말했다. 그렇겠지요. 김구령이 손에 쥐고 있던 대나무통을 보고는 말했다. 나는 조금 전에 남해에서 온 전서구의 편지를 받았는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그 비둘기는 당신이 훈련시켜서 맹위에게 준 것이고 대나무통 위에 낙인과 종이도 가짜는 아니오. 그러나 이번에 비둘기를 날린 사람은 맹위가 아닙니다. 김구령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육소봉이 말했다. 그 편지에는 육모가 이곳을 지나 이미 서쪽으로 갔다라고 쓰여 있지 않았나요? 당신이 어떻게 알고 있어?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그 편지는 내가 쓴 것이니 당연히 알고 있지요. 김구령은 더욱 놀라서 물었다. 당신이 썼다고요? 언제? 그저께 저녁에 썼소. 육소봉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 주었다. 그저께 저녁 나는 맹이더러 당신에게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소. 사왕의 거처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오. 김구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육소봉이 계속 말했다. 그날 저녁 그가 편지를 쓸 때 나는 그의 필적을 보아두었지요. 그런 글자는 배우기 어려운 것은 아니었소. 그가 비둘기를 날리러 갔을 때 나는 그의 대나무통 하나와 종이 한 장을 빼놓았죠. 그리고는 그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그의 비둘기 한 마리를 꺼냈던 겁니다. 육소봉이 느긋하게 웃으며 말을 맺자 김구령이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했다. 육소봉은 김구령의 안색을 살피며 마음속으로 몹시 즐거워했다. 그러나 그런 내색은 조금도 내비치지 않은 채 담담히 계속 말을 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비둘기를 남해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주고는 오늘 오후에 날려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요.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확실히 따돌리고 나서야 공손대낭을 죽이려 할 것 같았으니까. 김구령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당신은 내가 맹위에게 거기에서 기다렸다가 당신의 자취를 보고하라고 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오? 남해는 내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고 맹위가 그곳의 우두머리인데 당신같이 조심스러운 사람이 내가 멀리 가지 않고야 어떻게 마음 놓고 손을 쓰겠소? 그러나 이곳은 육소봉이 그의 말을 끊으며 대답했다. 이곳은 정말 비밀스러운 곳이라 내가 찾아내기 정말 힘든 곳이었소. 그렇다면 누가 당신을 데리고 왔지? 그 비둘기지요. 전서구 말입니다. 김구령이 멍해졌다. 육소봉이 신난다는 듯 말했다. 대나무통은 바람을 맞으면 소리가 나지요. 오늘 오후부터 나는 이 근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나는 그 비둘기가 반드시 당신이 있는 이곳으로 날아올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예측은 틀리지 않았던 거요. 김구령이 얼굴색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는 공손대낭을 보다가 육소봉을 보다가 하였다. 당신들은 미리 서로 짜고 있었다는 말이오? 육소봉이 물었다. 몰랐소? 당신은 벌써부터 나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말이오? 사왕이 죽던 그날에서야 비로소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지요. 왜 그렇죠? 당신이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그가 죽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 그 작은 건물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았소. 김구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방 안에 불빛이 없었다는 것은 사왕이 어둡기 전에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오. 그리고 그가 불을 켤 준비를 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되고 말이오. 김구령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다. 그는 그 점이 진범을 잡는 중요한 열쇠가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다. 육소봉이 말했다.
공손대낭이 정말로 사왕과 서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면 왜 그가 약속 장소로 가기도 전에 그를 죽이러 갔을까를 생각했지. 그때서야 나는 비로소 사왕을 죽인 범인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거지요. 당신은 그 범인이 바로 나라고 생각했소? 나는 잘 알지는 못했고 사왕이 당신을 대신해서 일을 했을지도 모른다고는 생각했소. 왜 그렇게 생각했소? 왜냐하면 당신만이 사왕을 협박할 수 있다는 것과 그가 나를 대신해서 장왕부의 지도를 구하러 갔을 때도 너무 쉽게 구해왔다는 것, 그리고 그 지도는 아주 자세했다는 것이요. 만약 그와 왕부의 총관이 손을 잡고 있지 않았다면 시정잡배인 그가 어떻게 그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겠나를 의심했던 것이요. 육소봉이 논리정연하게 한 가지씩 짚으며 설명해주자 김구령의 입술이 하얗게 되고 이마에는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당신이 사왕을 교살하면서 사용한 그 끈은 원래가 공손대낭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것이었으나 그것은 오히려 그녀를 오해에서 벗어나게 해준 증거로 변해버렸어. 김구령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무슨 뜻이요? 내가 그녀와 싸웠을 때 칼에 묶여있던 끈을 잘라버렸기 때문이요. 그런 끈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녀는 찾을 시간도 없었기 때문이요. 김구령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게다가 당신의 실수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소. 김구령이 세 번째로 물었다. 왜 그렇죠? 당신이 꾸며놓은 그 방은 아주 잘 되어 있었긴 했지만 당신은 한 가지를 잊은 것이 있었소. 어떤 점이요?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독특한 냄새가 나기 마련이요. 그 옷들이 정말로 공손대낭이 입었던 것이라면 냄새가 남아있어야 했소. 그때 공손대낭이 부드럽게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 나를 매우 향기로운 여인이라고 하지요.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이 화만루를 이 일과 관련시키지 않은 것은 아마도 그가 이런 비밀을 발견할까 두려웠던 게요. 그러나 나도 일찍이 그의 재주를 배워버린 것을 당신이 몰랐던 거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다. 지금 나는 한 가지 일을 볼 때 눈을 사용해서 보기도 하지만 코를 사용해서 냄새를 맡기도 합니다. 공손대낭이 또다시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사냥개라고 하는군요.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은 일부러 비밀을 전하는 나무 상자를 만들었고 일부러 독에 취한 것처럼 했어요. 나 혼자 갔었으면 그것은 정말 최상의 수단이었겠지만 안타깝게도 당신은 한 가지를 소홀히 했죠. 김구령은 듣고만 있었다. 맹위는 원래가 무식한 사람으로 아주 쉬운 글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상자 위에 쓰여있는 문자를 알 수가 있겠소? 게다가 당신이 중독되고 나서 그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는데 그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 아니오? 공손대낭이 말했다. 그는 또 돈도 너무 많았어요. 갑자기 10만 양이라는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요? 육소봉이 말했다. 내가 그의 월급으로 계산해 본다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한 푼도 쓰지 않아야 56년이 걸려서 10만 양을 저축할 수 있더군. 공손대낭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사람의 계획이 이렇게 무너지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군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러나 그때까지 나는 확실하게 알지는 못했어. 왜냐하면 노마님이 그 수놓은 목단은 여인의 솜씨라 술을 놓은 것은 여자라고 했거든. 그래서 김구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소? 육소봉이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 비단 조각을 들고 한참을 자세히 바라보았지요. 1시간이나 보고 나서야 비로소 당신의 비밀을 알게 되었소. 무엇을 알아냈소? 목단을 수놓은 쪽이 다른 곳에 비해 두 겹으로 수놓아진 것을 발견했던 거요. 한 겹이 접혀 있고 또 한 겹이 그 위에 있었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술을 놓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접은 것이었고 그래서 목단은 여자가 술을 놓은 것이 되지요. 수하대도는 여자가 아니고요. 김구령이 말했다. 또 있나요? 육소봉이 말했다. 아직 하나가 더 있어. 당신은 설빙을 납치하지 말았어야 했소.
김구령이 네 번째로 물었다. 왜죠? 왜냐하면 나는 설빙이 공손대낭의 여덟째 동생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요. 공손대낭이 정말로 수하대도라면 그녀의 여덟째 동생을 공격할 필요는 없지 않겠소. 공손대낭이 말했다. 당신은 어떻게 그녀가 나의 여덟째 동생이라는 것을 알았나요? 그것은 나도 이해할 수가 없군요. 그 두 개의 손 때문이요. 어떤 손 말인가요? 손 중에 손이지요. 그는 또 설명을 해주었다. 설빙이 자른 손 중의 손은 그 손이 저절로 귀여운 것이 아닐 텐데. 설빙의 집에 돌아와 있었소. 붉은 신발의 자매가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의 손을 자르고 나서 자른 손을 절대로 가지고 오지는 않아요. 공손대낭이 말했다. 당신은 세계의 보자기에 있던 귀를 보고 그 손을 생각하게 되었나요? 육소봉이 고개를 끄덕였다. 설빙은 당신들 패거리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신들이 매년 한 사람씩 물건을 가지고 와서 임무를 마치는 것을 잊고 있었소. 그녀는 그 잘린 손을 가지고 갔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급하게 가느라 그 손을 가지고 가는 것을 잊었던 거요. 그는 한숨을 쉬고는 말했다. 내가 그녀에게 손이 어떻게 그녀의 방에 있냐고 묻자 그녀도 바보같이 굴었소. 왜냐하면 설빙은 내가 그녀와 당신들과의 관계를 알아차리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공손대낭이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벌써부터 알아차리고 있었나요? 나는 당신의 여덟째가 아직 오지 않았어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당신의 여덟째 동생이 바로 그녀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요. 김구령이 갑자기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그 이유가 그럴듯하지 않군.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이면 충분할 거요. 정말로 충분할까요? 이유는 충분하오. 다만 증거가 좀 불충분하오. 사실 당신은 나 김구령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없는 게 아니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스스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소. 나는 상대방을 사지에 몰아넣어야 생각이 나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내었던 거요. 뭐가 상대방을 사지에 몰아넣어야 생각이 난다는 거요? 당신은 계획이 거의 완성되기를 기다릴 것이고 공손대낭은 거의 죽을 지경이어야 그녀의 앞에서 사실을 말할 것을 나는 알고 있었소. 그래서 나는 그녀를 사지에 몰아넣고는 당신이 그녀가 죽을 사람이라고 여기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공손대낭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 방법이 효과는 있었지만 나에게는 너무 곤욕스러웠어요. 이런 벌은 평생 받아본 적이 없어요. 육소봉이 말했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당신이 나의 심중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어서는 안 되었고 절대로 당신이 우리들의 묵계를 의심해서는 안 되었소. 그러나 나의 자매들 중에는 저 사람 쪽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 앞에서 연극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지금까지 그들은 내가 스스로 원해서 당신을 따라온 것을 모르고 있고 내가 정말로 당신에게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육소봉이 웃었다. 공손대낭이 눈을 부릅뜨고는 말했다. 웃지 말아요. 언젠가 나는 당신과 다시 겨룰 거예요. 3번의 시합으로 승부를 가려 당신이 강한지 내가 강한지 두고 볼 거예요. 당연히 당신이 강하지요. 나는 멍청이에 지나지 않는걸요. 당신은 정말로 멍청해서 나조차도 당신의 그 멍청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나에게도 장점이 있어? 공손대낭이 조용히 말했다. 당연히 있지요. 당신은 가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총명하게 변해버려요. 육소봉이 웃으며 여유 있게 말했다. 나 스스로도 그 오묘함을 설명할 수 없소. 이상하게도 말이오. 후훗. 당신 스스로도 영문을 모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죠. 그녀는 곁눈질로 김구령을 보고는 말을 이었다. 저 사람을 예로 들면 그는 지금 영문을 알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을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총명해지고 논리정연해졌는지 알지 못할 거예요. 육소봉이 웃었다. 김구령이 긴 한숨을 내쉬고는 말했다. 내가 당신을 과소평가했었군요. 아마 나는
김구령이 그의 말을 끊고는 말했다. 나는 당신이 좋은 친구이고 좋은 사람이라서 공손대남과 짜고 나를 모함할 줄은 몰랐소. 육소봉은 웃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본 적도 없다는 듯이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김구령이 반색을 하고는 차갑게 말했다.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모함하더라도 모두 소용이 없소. 나는 13살 때부터 관가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30년이 되도록 한 번도 법을 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당신들이 뭐라고 말하더라도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거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러나 당신 스스로가 조금 전에 명확히 인정했잖소. 김구령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무엇을 인정했다는 말이오? 육소봉은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지금까지 그는 하나의 증거물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김구령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수하대도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은 당신들이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박장대소하게 만들 뿐이요. 그는 차갑게 말을 이었다. 게다가 지금 광주성과 남해의 두 포리대장들은 모두가 공손대낭이 수하대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신들이 지금 나를 죽인다면 관가에서는 얼굴을 그려 천하에 수배를 내릴 것이요. 당신들은 조만간에 도망갈 수도 없게 될 것이요. 육소봉은 한숨을 쉬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번 싸움에서도 또 당신이 이긴 것 같소. 김구령이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하늘의 그물은 눈이 넓어서 성근 것 같지만 악인을 결코 빠뜨리지는 않소. 악은 선을 이길 수 없고 올바른 것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요. 당신들은 얌전히 나를 따라서 사건을 해결하러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요. 육소봉이 말했다.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하고 정의가 항상 존재한다는 진리를 당신이 그리 잘 알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소. 당연히 잘 알고 있지요. 잘 안다면 당신이 뭐라고 허튼 소리를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아야지요. 나는 원래 육소봉이 그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당신은 조금 전에 한 말을 우리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듣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김구령의 얼굴색이 변하였다가 즉시 진정하여 회복되었다. 나는 귀머거리가 아니오. 이 근처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마시오. 육소봉이 말했다. 나는 당신의 귀가 아주 밝다는 것을 알고 있어. 조금 전 잠시 동안 자만하여 자신의 처지를 잊어서 나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이 근처 25장 안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당신을 속일 수가 없겠지요. 김구령이 차갑게 웃었다.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도 알고 있겠지만 사람이 35장 밖에 있으면 원래 당신의 말을 들을 수가 없소. 그는 김구령이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또 말을 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람들이요. 뭐라고? 이 사람들의 귀는 당신보다 훨씬 예민해서 당신은 그들의 기척을 들을 수 없어도 그들은 당신의 움직임을 들을 수 있지요. 그는 눈동자를 반짝이며 한마디 한마디 이어서 말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장님이기 때문입니다. 장님의 귀는 특별히 예민하지요. 김구령의 얼굴색이 또 변하였다. 육소봉이 천장 쪽을 바라보며 크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당신들은 나와도 됩니다. 그때 지붕 위의 기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푸른 옷을 입은 3명의 부인이 눈이 먼 세 남자들을 부축하고 지붕에서 내려와 걸어 들어왔다. 이 세 사람 푸른 옷을 입은 부인은 얼굴 모습이 거의 같았는데 자세히 보면 그들이 얼굴을 모두 변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었다. 바로 육소봉과 공손대낭이 마지막 내기를 할 때 건물 안에서 뛰어나왔던 세 사람이었다. 그녀들이 데리고 온 세 사람의 눈이 먼 남자들 중 한 사람은 자홍색의 얼굴에 3개의 칼자국이 나 있었고 한 사람은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표정이 엄숙하였으며 나머지 한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은 병색이 짙은 노인이었다. 이 세 사람을 보고 김구령은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졌다. 그는 당연히 이 세 사람을 알 수 있었다. 이 세 사람의 눈은 바로 그가 멀게 한 것으로 상만천, 강중이,
화호컨의 주인인 화일범이었다. 강중이는 푸르스름한 얼굴로 원망스러운 듯 말했다. 나와 당신이 사귄 지 수십 년인데 당신이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인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상만천이 말했다. 하늘의 그물은 눈이 넓어서 성근 것 같지만 악인을 결코 빠뜨리지 않는 이 진리를 당신이 정말로 알고 있다면 왜 그런 일을 하였소? 화일범은 분해서 온몸을 떨고 있어서 말을 하려 해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김구령은 그들을 바라보고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는 의자를 찾아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다는 듯이 자리에 앉았다. 공손대낭이 말했다. 당신은 그들 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왔는지 생각해낼 수 없을 것이오. 김구령은 정말 꿈에도 생각해낼 수 없는 일이었다. 공손대낭이 말했다. 나의 자매들 중 가장 의심스럽지 않은 이들이 바로 넷째와 일곱째이지요. 그래서 나는 일찍부터 그녀들을 돌보았고 나를 시중드는 환란아까지 세세계 각자 강총관과 강표두와 화선생님을 모셔서 빨리 여기로 데리고 오라고 했지요. 육소봉이 말했다. 우리들은 그들 세 사람이 아무리 늦어도 오늘 중에는 모두 여기에 올 것이라 생각하고 나는 그들과 오늘 정오전에 성로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지요. 푸른 옷을 입은 부인 하나가 낄낄거리며 말했다. 육소봉은 그 비둘기를 쫓아가고 나는 육소봉을 쫓아가서는 이곳을 알아낸 다음에 그들 모두를 데리고 온 것이에요. 그녀는 웃음소리가 맑고 밝아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바로 그 사랑스럽게 웃는 붉은 옷의 소녀였다. 또 다른 부인이 말했다. 우리들은 당신의 귀가 아주 예민하다는 것을 알고 너무 가까이 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무엇라고 했는지 나는 정확히 듣지 못했지만 다행히 저들 세 사람은 한자도 빠짐없이 똑똑하게 들었대요. 그녀는 목소리가 감미롭고 부드러운 공손대낭의 넷째 동생인 구양정이었다. 김구령은 움직이지 않고 입도 열지 않았다. 지금까지 그는 정말 할 말이 없었다.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하고 정의는 항상 존재한다. 이 말을 지금에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붉은 옷의 소녀와 구양정은 다가와서 양손으로 공손대낭을 부축하려다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고는 코를 찡그렸다. 공손대낭의 얼굴도 붉게 변하여서는 조용히 그녀들에게 귓속말로 두어 마디 했다. 두 사람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고 붉은 옷의 소녀는 허리가 끊어져라 웃어댔다. 그들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으나 그 이유는 함부로 말할 성질의 것이 못 되었다. 마음에 물어 부끄러운 바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유쾌하고 즐겁게 웃을 수 있는 것이다. 웃지 못할 사람은 바로 김구령뿐이었다. 상만천이 원망스럽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꽃을 수놓을 뿐만 아니라 바늘 2개로는 장님도 수놓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당신은 무엇을 수놓으려고 하는 거요? 강중이가 말했다. 당신은 지금 한 쌍의 날개를 수놓았으면 하겠지만 지은 죄를 벗어날 생각은 말아야 할 것이요. 붉은 옷의 소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가 지금 유일하게 수놓을 수 있는 것은 맹위와 노소화가 그와 같이 들어가 누울 수 있는 그런 크기의 특별히 넓고 튼튼한 관이겠지요. 육소봉이 말했다. 내가 한 가지 일깨워줄 것이 있는데 당신은 당신의 부하들이 당신을 구하러 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소. 김구령은 움직이지도 않고 입도 열지 않았다. 육소봉이 말했다. 지금 맹위는 남해에서 나의 행적을 보고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노소화는 아주 심한 병에 걸려 있어. 붉은 옷의 소녀가 웃으며 말했다. 듣기로 그가 갑자기 얻은 이상한 병은 그가 남에게 돈을 요구하기 좋아해서 두 손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라던데요. 김구령이 마침내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나도 남김없이 지고 말다니 이 김구령에게 이런 날이 오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군. 강중이도 탄식을 하며 말했다. 사실 나는 당신에게 이런 날이 있을 줄 알고 있었소. 당신은 너무도 돈 쓰기를 좋아하고 즐기기를 좋아했소. 구양정이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여인에게는 돈을 쓸 필요가 없는 줄 알고 있지만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 같은 여자들의 눈에는 돈만 보이고 사람은 보이지 않지요. 당신은 돈이 있어야지만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육소봉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그녀가 하는 말이 쓸데없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구양정이 그를 흘겨보고는 갑자기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나 당신은 예외예요. 이 세상에서 당신 한 사람만 예외가 되지요. 육소봉이 물었다. 무슨 말인가요? 구양정은 얼굴을 굳히며 차갑게 말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람이 아니고 네 조각의 눈썹을 가진 멍청이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육소봉은 한숨을 쉬었다. 정말 그녀 같은 여인에게 미움을 사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당신이 그녀에게 한번 미움을 사면 그녀는 평생 동안 당신을 기억할 것이다. 공손대낭이 갑자기 말했다. 당신에게 물어볼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김구령이 말했다. 나에게 물어보는 것이요? 공손대낭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빨리 말해요. 설빙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김구령은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그러나 입은 열지 않았다. 공손대낭이 화가 나서 물었다. 당신은 그녀를 이용해서 우리를 협박하려는 것인가요? 당신은 나의 실력을 아직 모르지는 않겠지요? 김구령은 그녀를 상대하지도 않고 육소봉을 바라보며 조용하게 말했다. 백운성주의 건법은 비길 데가 없소. 그런 그가 당신에 대해서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었소. 당신은 평생에 처음 만나는 무림의 기재라고. 육소봉은 그가 더 할 말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듣고만 있었다. 김구령이 계속 말했다. 공손대낭의 변화무쌍하고도 뛰어난 칼춤 검기도 당신에게는 패하지 않았소. 공손대낭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아무리 아첨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김구령은 공손대낭은 상대도 하지 않고 육소봉을 보며 말했다. 나의 사형고관은 항상 사람을 깔보는데 당신에게만은 그렇지 않았소. 왜냐하면 그는 당신의 양지일협이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절기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요. 육소봉이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고과대사가 자기를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은 기쁜 일임에 틀림없었다. 김구령이 말했다. 곽휴, 곽천청, 염철산 그들 모두는 당대의 최고 고수들인데 당신에게 졌습니다. 따라서 당신보다 뛰어난 사람은 이제 많지가 않을 것이요. 그는 또 한숨을 쉬고는 이어서 말했다. 나는 관가의 일개포리에 지나지 않는데 나 같은 사람을 무림의 고수들이 본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것이요. 육소봉이 물었다.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가요? 김구령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당신 같은 천하제일의 고수와 승패를 한번 겨루고 싶을 뿐입니다. 공손대낭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지금 도간의 자라예요.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과 승패를 겨루고 고하를 비교한다는 것인가요? 내가 만약 진다면 기꺼이 묶여서 당신을 따라가 사건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설빙의 소재도 즉시 말하겠소. 육소봉의 눈이 갑자기 빛을 내기 시작하였다. 그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김구령이 물었다. 만약 당신이 진다면? 말하시오. 만약 당신이 진다면 나를 놓아달라고 하지는 않겠소. 공손대낭이 날카롭게 말했다. 육소봉이 놓아준데도 내가 승낙하지 않을 거예요. 김구령은 그녀의 말은 듣지 못하는 것처럼 말했다. 당신이 만약 내 손에 진다면 나는 당신에게 나의 한 가지 일만을 허락받을 것입니다. 말하시오. 나는 당신이 이 일을 폭로하지 않아 나의 명예를 보존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는 당신이 나의 사형 앞에서 허락해주기를 바랍니다. 육소봉은 말을 하지 않고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열었다. 창밖에는 벌써 석양이 가득한 것이 황혼이었다. 상만천이 갑자기 말했다. 당신은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은 교활하기가 여우보다 더한 사람이어서 반드시 계략이 숨어 있을 거요. 강중이가 말했다. 그는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무공이 뛰어납니다. 상만천이 말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강호에서 다른 사람들과 수백 번 겨루어서
상처를 입기도 수십 번입니다. 무공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경험은 있어. 그런 나조차도 이 사람의 무공의 깊이를 알 수가 없었소. 나는 그의 공격을 막아내지도 못했었소. 화일범이 갑자기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사람의 무공은 정말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소. 작년에 내가 목도인과 고송거사가 겨루는 것을 보았는데 내가 보기엔 그들 두 사람의 실력이 그보다 못할 것 같았소. 그들의 말을 육소봉은 한마디도 듣지 않는 것 같았다. 노을이 가득한 하늘에 기러기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다. 육소봉이 중얼거렸다. 아직도 여름이 한창인 것 같더니 눈을 돌리니 추석이 가깝구나. 시간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이렇게 빨리. 김구령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로 벌써 10년이 되었구려. 앞으로의 인생은 몇십 년이나 있는 것일까? 육소봉이 말했다. 공손대낭의 체력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 우리들은 당신이 우리의 결점을 알아차리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그녀는 정말로 쓰러진 것이었소. 김구령이 말했다. 나도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의 실력은 최대한으로 반은 남았고 그녀의 넷째 동생과 일곱째 동생이 나와 힘을 합한다면 당신의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여도 죽을 수밖에 없을 거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겨루기로 승낙을 해서 내가 진다면 죽지 않는다 하여도 부상은 당하겠죠. 육소봉은 탄식을 하며 계속 말했다. 게다가 당신은 나의 성격을 알고 있겠지만 내가 만약 정말로 당신과 겨루어서 진다면 절대로 뻔뻔스럽게 다시 당신을 공격하지는 않겠지요. 나는 당신을 알고 있어요. 당신은 군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산의 대장부이기는 하오. 그래서 내가 진다면 그들은 당신을 잡지 못하고 오늘 당신이 도망간다면 아주 자유롭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 구양정이 말했다. 당신은 이미 그의 뜻을 잘 알면서 왜 그렇게 그와 쓸데없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로 멍청인가요? 육소봉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내가 한 말은 쓸데없는 말이 아니오. 구양정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쓸데없는 말이 아니면 뭐예요? 나는 그에게 내가 이 승부에서 져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구양정이 의외라는 듯 물었다. 당신은 그에게 대답할 준비가 되었나요? 육소봉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그에게 대답하지 않는다면 지금 한 말들은 모두 쓸데없는 말이 되는 것이오. 김구령이 놀라 일어서서 말했다. 좋소. 육소봉은 과연 육소봉이오. 그 말은 처음으로 듣는 말이오. 어디서 겨룰 거요? 여기서 하지요. 이 방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하지요. 나는 당신에게 도망갈 기회를 주고 싶지는 않소. 김구령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좋소. 아주 좋소. 그는 기분이 갑자기 진작되었는지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 같았다. 육소봉이 물었다. 당신은 어떤 무기를 사용할 것이오? 김구령이 웃으며 말했다. 당연히 당신의 두 손가락이 잡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무기를 쓸 것이오. 준비가 됐소? 속으로 조만간에 당신과 겨룰 날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소. 방구석에는 옷장이 있었는데 옷장을 여니 그 안에는 창과 칼 두 자루의 검, 갈고리 한 쌍, 미늘창, 채찍, 도끼, 연자창, 그리고 채찍 같지만 채찍이 아니고 추 같지만 추가 아닌 큰 망치가 들어있었다. 이 옷장은 없는 게 없는 무기창고 같았다. 육소봉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보아하니 정말 당신은 언제 어디서나 준비가 철저하군요. 김구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매우 조심스러운 사람이어서 잘 알지 못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는 일은 시작도 하지 않나요? 김구령이 가만히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과 싸우면서 패한 적이 한 번도 없소.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는 육소봉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나 나는 당신도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과 싸우면서 져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어떤 일이든지 첫 번째는 있기 마련이요. 좋은 말입니다. 손을 내밀어 무기를 선택해 집었다. 그가 택한 것은 무게가 70근 이상 나가는 거대한 쇠망치였다. 공손대낭이 놀라며 말했다. 당신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요. 밖에서 문과 창을 지키도록 해요. 당신들에는 그녀의 자매들과 상만천, 강중이, 화일범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런 쇠망치의 위력이 어떤지를 알고 있었다. 이 방이 작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큰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이 무기를 한번 휘두르면 이 방의 그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라도 모두 부서뜨릴 수 있는 것이었다. 육소봉은 조용히 놀라고 있었다. 이 사람은 가늘고 가벼운 술을 놓는 바늘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100근에 달하는 쇠망치로 바꾼 것이다. 그의 무공이 정말 최고의 경지에 달해서 저렇게 무거운 것도 마음먹은 대로 아주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인가? 김구령이 물었다. 당신은 어떤 무기를 사용할 것인가요? 육소봉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옷장 구석에 있는 한 쌍의 수놓는 침을 발견하고는 그중 하나를 집었다. 김구령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나는 쇠망치를 사용하고 당신은 수놓는 침. 만약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본다면 당신을 수하대도로 여기지 않는 것이 이상하겠군요. 육소봉이 조용하게 말했다. 나는 수하대도는 아니지만 수를 놓을 수는 있소. 김구령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당신은 장님을 수놓을 수 있나요? 못하오. 육소봉의 눈동자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변하더니 이어서 또박또박 말했다. 그렇지만 나는 죽은 사람을 수놓을 수는 있다오. 공손대낭은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지만 속으로는 몹시 걱정을 하며 조용히 구석에 서 있었다. 이곳은 너무 작고 김구령이 선택한 무기의 위력은 너무 컸다. 그가 공격을 하면 육소봉이 피할 곳이 없을까봐 두려웠다. 쇠망치의 길이는 5척에 달했고 수놓는 바늘은 1촌일 뿐이었다.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 중 하나는 아주 강하고 하나는 아주 약하며 하나는 아주 무겁고 또 하나는 아주 가벼운 것이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고는 하지만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것은 아니다. 가벼운 것은 무거운 것을 제압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무기만을 본다면 육소봉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았다. 김구령이 갑자기 물었다. 당신은 나가지 않아도 괜찮겠습니까? 공손대낭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내가 몰래 당신을 공격할까 두려운가요? 김구령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방 안에 남아있으면 나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이오. 공손대낭은 머뭇거리다가 육소봉을 흘낏 바라보았다. 육소봉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들이 방 안에서 싸우는 것을 밖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오. 공손대낭이 한숨을 쉬고는 마침내 걸어나가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나의 무공이 지금은 거의 회복이 되었어요. 당신이 만약 진다 해도 그는 도망갈 수 없을 거예요.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가 걸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지 않소. 김구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방안이 사지이니 나는 지금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것이로군. 이 말이 끝나자 그의 쇠망치가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 쇠망치는 실제의 무게가 87근이었다. 87근 무게의 거대한 쇠망치가 그의 손에서는 가벼운 새털처럼 움직였다. 그의 공격은 가볍고 빠르며 정확하고도 변화무쌍한 것이 마치 수놓는 바늘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 공격은 6, 7번의 변화를 숨겨서 가느다란 바람소리조차도 나지 않았다. 육소봉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에서야 그는 김구령이 정말로 숨겨져서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으로 무공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었다. 지금에서야 그는 목도인 고송거사 고과대사들이
그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었다. 육소봉은 기분이 유쾌해지고 동작이 더욱 빨라졌다. 그는 가볍게 미끄러지면서 수화침으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윙 하는 소리만이 들렸다. 이것은 바늘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인데 마치 석궁에서 날아온 화살촉 같았다. 이 수화침 하나는 아주 가벼운데 그의 손에서 공격해 나가는 것은 백금보다 무게가 더 나가는 것 같았다. 그가 사용하는 공격은 강하고도 날카로워 마치 거대한 쇠망치를 사용하는 것 같았다. 잠깐 사이에 두 사람은 10여 차례씩 공격을 주고받았다. 아주 강하고 단단한 무기는 오히려 가볍고 예리하게 공격을 하였고, 이와 반대로 아주 약하고 예리한 무기는 강하고 단단하게 공격을 하였다. 이 승부의 훌륭함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나타낼 수가 없을 것이었다. 강중이, 화일범, 상만천은 얼굴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들은 보이지는 않았지만 들어서 알 수는 있었다. 방 안에서는 수화침의 공기를 가르는 소리만이 들렸고 쇠망치의 바람을 가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가 수백 번씩 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싸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수화침의 공기를 가르는 쉬익, 쉬익하는 소리만이 갈수록 끊이지 않고 급하게 들렸다. 이 소리는 동쪽에서 들리다가 갑자기 서쪽에서 들리고 또 그 반대로 들리며 변화가 아주 급해서 벌이 날아가는 것보다는 10배나 빠른 것 같았다. 화일범이 길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목도인이 항상 육소봉은 100년에 한 번 만나기 힘든 기재라고 말한 것이 이상하지 않군. 그 말들은 과연 거짓이 아니었어. 상만천도 얼굴을 굳히고는 말했다. 그러나 김구령도 대단한데. 화일범이 말했다. 무슨 말인가? 상만천이 말했다. 육소봉의 공격이 이렇게 신속하고 공격의 변화가 빠른데 김구령의 쇠망치는 공격을 할 때 바람소리 하나 내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으니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오. 그는 조금 전에 구양정에게 물어보아서 김구령이 쇠망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싸워본 경험이 풍부하여 사치스럽고 안일하게 지낸 화우컨의 주인보다는 분석하는 것이 정확하였다. 화일범이 한참 동안 가만히 있다가 차분하게 말했다. 상만천은 경험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 말이 거짓은 아닌 것 같군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용이 구름을 뚫고 나오는 것 같은 바람이 불어왔다. 상만천이 의외라는 듯이 말했다. 김구령이 공격을 바꾸었나 보군. 김구령의 공격은 아주 강렬하고도 맹수같이 바뀌어서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방 안은 갑자기 쇠망치의 소리로 휩싸여 거의 다른 사람이 몸을 둘 곳이 없을 것 같았다. 강중이는 굳은 얼굴로 말했다. 그가 조금 전까지 보여준 것은 육소봉을 시험한 것이고 이제야 진정한 실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만천이 말했다. 육소봉의 진짜 실력도 나왔는걸요. 강중이가 물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상만천이 대답했다. 그의 쇠망치 공격이 이렇게 날카로운데 다른 사람이었다면 방 안에서 밖으로 뛰쳐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육소봉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침착하게 대응하며 움직일 기회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구양정은 눈에 탐복의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장님은 눈이 있는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육소봉은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었고 그는 유형에서 무형으로 변하는 것 같았고 바람처럼 변하는 것 같았다. 김구령의 쇠망치를 어떻게 피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기묘하게 피하고 있었다. 때로 이 쇠망치가 그를 죽음의 지경까지 몰아넣어도 그가 갑자기 몸을 돌려 그 위험한 상태를 평온하게 바꾸어 버리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공손대낭은 얼굴에 우려의 기색을 지니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한숨 놓은 것 같았다. 상만천이 갑자기 말했다. 나는 육소봉이 적수가 못 될 것이라 여기고 있었는데 지금은 김구령이 지고야 말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중이가 또 물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상만천이 말했다.
김구령은 지금 공격하는 것이 아주 강한데 강한 것은 오래가지 못하지요. 그의 기력은 육소봉보다 더 빨리 소모되고 있어요. 그의 얼굴에 빛이 나면서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가 쇠망치를 통제하지 못하고 방 안에 물건을 부술 때는 그의 기력이 다하였다는 표시여서 육소봉이 반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나더니 우르르 하는 소리가 이어졌다. 구양정은 입을 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가 탁자를 부숴버렸어요. 또 퍽 하는 소리가 났다. 붉은 옷의 소녀가 말했다. 그가 침대도 부수었어요. 상만천의 얼굴에 미소가 서리면서 말했다. 화오컨의 진품 서화를 돌려받을 수 있겠군요. 화일범도 얼굴에 희색이 만면하면서 말했다. 당신의 표현도 잊지 말아요. 이때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났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큰 소리가 났다. 김구령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쇠망치를 휘두르고 있는데 갈수록 느려졌다. 그도 육소봉이 지금 전력을 다해 반격을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두어 걸음 앞으로 가서 쇠망치로 공격을 하였고 육소봉은 뒤로 두어 걸음 물러서면서 반격할 준비를 하였다. 그때 갑자기 김구령의 손에서 쇠망치가 날아갔다. 광풍 같은 바람 소리를 내면서 육소봉을 향해 날아갔다. 이 힘은 세상에 그 누구도 막아낼 수 없는 것 같았다. 육소봉은 의외라는 듯 벽으로 피하였다. 쾅 하는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가 나면서 87근 무게의 쇠망치는 담장에 큰 구멍을 내었다. 그리고 나서도 쇠망치는 힘이 남아있어 계속해서 날아갔다. 김구령도 이 힘을 빌어 쇠망치와 같이 밖으로 날아가 버렸다. 이것은 육소봉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눈앞에 사람의 그림자가 번쩍하더니 방 안에 있던 김구령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쇠망치는 정원의 담장을 뚫고 땅에 떨어졌다. 그러나 김구령은 담을 넘어가 버렸다. 공손대낭은 놀라서 쫓아가려고 했지만 휘익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육소봉이 그녀의 앞을 지나갔다. 상만천이 놀라서 말했다. 이 얼마나 빠른 동작인가. 공손대낭이 한숨을 쉬며 쓴웃음을 지었다. 나의 기력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아쉽군요. 그렇지 않았다면 나도 당신에게 나의 신법 소리를 들려주었을 텐데. 그녀는 쫓아가지 않았다. 육소봉이 이미 쫓아갔으니 굳이 그녀까지 쫓아갈 필요가 없었다. 상만천이 말했다. 대낭은 마음 놓으세요. 김구령의 기력이 쇠하였고 내공이 육소봉보다 떨어진 상태라 멀리 도망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공손대낭은 끝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육소봉의 내공보다 뛰어난 사람은 아주 드물지요. 지금 김구령도 육소봉의 내공이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는 앞서서 움직였기 때문에 기선을 잡고 있었지만 몇 번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나니 육소봉이 거의 쫓아와 있는 것이었다. 그들의 거리는 원래 10장 정도였는데 지금은 좁혀져서 4장쯤 되었다. 이 거리는 한 번만 오르락 내리락 하면 따라잡히는 거리였다. 이상한 것은 김구령이 어떠한 공포스러움과 당황하는 모습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앞에서 잘 꾸며진 정원에 누각이 있고 나무와 꽃이 무성하였다. 김구령이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육소봉이 바로 수하대도이니 빨리 그를 잡아라. 소리가 끊이지도 않아서 정원 가운데의 작은 누각에서 4사람의 그림자가 갑자기 날아왔다. 놀랍게도 공손대낭의 자매인 둘째, 셋째, 푸른 옷의 비구니, 그리고 강경하였다. 4사람은 제비처럼 날아왔고 셋째와 푸른 옷의 비구니가 앞에 있었다. 휙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셋째의 손에 있던 긴 채찍이 육소봉의 다리를 휘감았다. 육소봉은 온 힘을 다해 김구령의 몸을 잡으려 하였고 이 채찍을 피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셋째가 손을 돌려 감자 그가 넘어졌다. 이때 김구령은 수장 밖으로 도망가 법망을 벗어난 것처럼 보였다. 푸른 옷의 비군이 손에 있던 검이 번쩍하면서 육소봉의 가슴을 공격하였다.
육소봉이 갑자기 두 손가락을 내밀어서는 칼끝을 잡았다. 푸른 옷의 비구니는 손목이 비틀리는 것을 느꼈고 검이 손에서 떨어졌다. 육소봉은 두 손가락으로 칼끝을 쥐고는 뛰어나갔다. 아무도 이 검의 힘과 속도를 설명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도 믿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번개 같다는 두 글자로도 이 검의 속도를 10,000,000,000도 나타낼 수 없었다. 이 검의 속도는 빛과 같았다. 밝아지면서 등불이 구석에 도착하였다. 검이 손에서 나가면서 번쩍하는 빛을 내며 검끝이 김구령의 등 복판에 도달했다. 김구령은 갑자기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종류의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런 다음 그는 마음이 아픈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한 줄기 피가 자기 몸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가 나올 때 그는 가슴을 꿰뚫은 검끝을 볼 수가 있었다. 검끝을 보고 나서 그는 넘어졌다. 그러나 아직 죽지는 않았다. 죽음이 오는 것보다도 훨씬 빠른 검이었다. 그는 육소봉이 쫓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셋째의 채찍은 육소봉의 양지일협에 의해 두 조각으로 끊어져 버렸다. 육소봉은 김구령을 부축하고 큰 소리로 물었다. 설빙은? 설빙은 어디에 있나? 김구령이 기괴하고 잔혹한 표정을 담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힘없이 말했다. 나는 지금 그녀를 만나러 갑니다. 당신은 아주 오래오래 지나야지만 그녀를 볼 수 있겠군요. 아주 오래오래.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추었고 심장도 갑자기 뛰는 것을 멈추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잔혹한 웃음이 서려 있었다. 마치 이미 설빙을 본 것 같은. 육소봉은 이미 술에 취해 있었다. 그는 취하고 싶었고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지금 그녀를 만나러 갑니다. 당신은 아주 오래오래 지나서야 그녀를 볼 수 있지요. 아주 오래오래. 김구령의 뜻을 잘 알고 있는데 어찌 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는 깊이 취하였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마침 공손대낭이 그녀의 자매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육소봉은 멍청이가 아니야. 나는 그가 멍청이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지. 나는 그가 김구령의 음모를 밝혀내고야 말 것을 알았지. 그러나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나는 반드시 김구령의 음모를 폭로하고 말겠어. 어느 누구도 그가 나를 모함했다는 것을 생각지 못할 거야. 누가 그의 첩자인지를 찾아내야 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그런 사람을 우리 자매들 중에 내버려 둘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일부러 육소봉을 데리고 우리들이 모이는 곳으로 갔지. 왜냐하면 그에게 내 의견을 말할 기회를 가지고 싶었고 그와 같이 진짜 수하대도를 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랐었거든. 하지만 나는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너희들 중에 김구령의 첩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내가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육소봉이 나에게 기회를 주었어. 그는 나와 술을 마시자고 했지. 나는 갑자기 그의 뜻을 알아차렸고 그래서 즉시 그의 생각을 떠보았어. 그가 약간 취했을 때 나는 기회를 포착했고 내가 두 마디를 했는데 너희들은 모두 눈치채지 못했을 거야. 그가 나와 같이 가자고 말한 것은 당신은 수하대도가 아닙니다. 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았지. 그래서 나는 그와 같이 간 것이야. 그러나 그 첩자를 속이기 위해서 우리들은 연극을 계속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두 번째에서 비긴 것이지. 마지막 승부를 겨룰 때 나는 몰래 넷째와 일곱째에게 나를 따라 들어오라고 신호를 보냈어. 나는 그들 두 사람은 전혀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그들 두 사람은 아직 처녀이기 때문이야. 유곽에 있는 구양정이 아직 처녀라니. 육소봉은 번쩍 고개를 들어서는 놀란 눈으로 구양정을 바라보다가는 다시 쓰러졌다. 공손대낭이 이어서 말을 했다. 나는 그들과 라나를 각각 강중이와 화일범 상만천을 찾아가게 했어. 그 첩자는 그때 내가 일부러 육소봉에게 계획을 알린 것을
당연히 의심하지 않았지. 나와 육소봉은 비밀스러운 장소를 찾아서는 마음속에 의심나는 일들을 서로 이야기했지. 그런 다음 우리는 상대방을 사지에 몰아넣어서 얻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웠어. 모두들 조용히 듣고만 있을 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공손대낭이 또 말했다. 마지막에 김구령이 도망갔을 때 너희들이 광주성에 있다는 걸 알고 일부러 그 길로 갔지. 그 정원은 그들이 광주성에서 모이는 장소였다. 공손대낭의 눈빛이 칼같이 빛나면서 둘째와 셋째, 푸른 옷의 비군이 강경하의 얼굴을 훑고 지나가면서 차갑게 말을 이었다. 그래서 그 첩자는 너희들 넷 중에 하나가 틀림없어. 둘째, 셋째, 푸른 옷의 비구니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고 강경하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공손대낭이 말했다. 강호매의 혐의가 가장 무겁지. 왜냐하면 그는 왕부의 동정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중위에게 접근하기도 쉬워서 강중위의 열쇠를 손에 넣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육소봉이 나의 생각을 뒤집어 놓았어. 그는 김구령이 강중위의 친한 친구여서 마찬가지로 강중위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게다가 다섯째가 정말로 그의 첩자라면 그는 절대로 사공적성에게 그 비단을 피라함으로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야. 강경하는 감격하는 눈빛으로 취해서 쓰러져 있는 육소봉을 바라보았다. 공손대낭이 말했다. 여섯째의 혐의도 매우 무겁지. 나는 그녀가 불문에 있는 몸이면서도 요즘 들어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푸른 옷의 비구니의 얼굴이 붉어졌다가는 하얗게 변하였다. 공손대낭이 말했다. 그러나 나중에 그녀의 애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 너희들은 그가 누구인지 물어볼 필요는 없어. 여섯째는 치정관계에 있는 애인이 있으므로 다시 김구령과 결탁하지는 않을 것이라 여겼지. 그래서 그녀도 혐의가 없지. 푸른 옷의 비구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더욱 고개를 떨구었다. 둘째와 셋째는 안색이 변하지도 않고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공손대낭의 눈빛이 갑자기 칼날처럼 날카롭게 셋째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너는 처음부터 아무런 혐의가 없었어. 그러나 일곱째가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육소봉을 향해 공격을 해서는 안 되었고 또한 육소봉이 김구령을 쫓아갈 때 죽이려고 하지 말았어야 해. 그녀는 갑자기 얼굴을 굳히며 날카롭게 말했다. 둘째, 너는 지금 첩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거야. 왜 공격을 하지 않지? 둘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은장도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을 돌려 셋째의 허리를 공격했다. 이것은 목숨을 빼앗을 만한 공격이었다. 셋째는 완전히 피하지 못했는데 마치 칼에 맞는 것을 기꺼이 원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때 공손대낭의 손에서 젓가락이 날아가서는 하나는 둘째의 칼을 맞춰 떨어뜨렸고 하나는 그녀의 혈도를 공격하였다. 둘째의 몸이 갑자기 굳어져서 잠깐 사이에 석고상처럼 변해버렸다. 공손대낭이 그녀를 보고는 조용히 말했다. 사실 나는 일찍부터 알고 있었어. 너는 김구령에게 갖다 바치느라 돈을 헤프게 썼어. 그래서 늘 돈이 모자랐고 조만간에 발각될 것을 걱정해서 날 죽이려고 했지. 내가 죽고 나면 너는 나를 대신할 수가 있으니까. 석고상 같이 굳은 둘째의 얼굴에 땀방울이 방울방울 맺히는 것이었다. 공손대낭이 말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전히 자매이다. 내가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마음이 있고 너의 잘못을 인정하면 나는 지난 일을 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길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는 셋째에게 그런 공격을 하지 말았어야 해. 내 잘못을 조금이라도 반성하기는커녕 셋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주기려 했어. 너는.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손으로 둘째의 혈도를 풀어주고 조용히 말했다. 가버려라. 나는 너를 보내겠다. 내가 가버리고 나서 연락이 끊기기를 바랄 뿐이다. 둘째는 꼼짝 않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공손대낭을 보았다. 그녀는 자기가 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은장도가 탁자에 떨어져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집어서 갑자기 손을 뒤집어 자기 목을 찌르려 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칼은 또 장애물에 부딪혀 떨어졌다. 육소봉은 취한 것 같기도 하고 안 취한 것 같기도 했고 손으로 툭 쳐서 그녀의 칼을 떨어뜨리고는 중얼거렸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즐거운 모임에서 당신은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둘째가 입술을 깨물고는 말했다. 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것입니다. 육소봉이 킬킬거리며 말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까? 둘째는 멍해졌다. 육소봉이 중얼거렸다. 이미 잘못을 저질렀는데 또 잘못을 저지를 필요가 있는가? 마음이 이미 죽었는데 다시 죽을 필요가 있는가? 오래된 원한이 이미 충분한데 다시 원한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피가 이미 많이 흘렀는데 다시 흘릴 필요가 있는가? 둘째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탁자에 엎드려서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다. 공손대낭이 육소봉을 바라보고는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당신 말을 따르지요. 내가 다시 이번처럼 당신 말을 따르면. 육소봉이 그녀의 말을 끊고서는 말했다. 이미 충분히 말했는데 더 말할 필요가 있는가? 사람이 이미 취했는데 다시 남아있을 필요가 있는가?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서더니 걸어나갔다. 공손대낭이 그를 맞고서 물었다. 당신은 지금 정말로 가려는 건가요? 육소봉이 말했다. 세상의 모든 연회는 흩어지기 마련인데 지금 흩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가? 갈 수 있으면 가야지 남아있을 필요가 있는가? 어디로 가려는 건가요? 내가 이미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당신이 다시 물을 필요가 있나요? 공손대낭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었다. 내가 벌써 물었는데 굳이 입을 다물 필요가 있나요? 육소봉은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공손대낭이 말했다. 사실 나는 물을 필요가 없고 당신도 말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당신이 가는 곳이 바로 내가 가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육소봉이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당신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나요? 공손대낭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300년 동안 무림에서 가장 뛰어난 두 사람의 검객이 자금산에서 결투를 하려고 하지요. 이 결투가 천하를 진동시키지는 않을지라도 길이 빛날진데 내가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공손대낭이 말했다. 나는 그들이 결투를 하는 날짜가 1일이 아니라 15일인 것도 알고 있지요. 김구령이 1일이라고 말한 것은 당신을 빨리 가게 하려고 그런 것이지요. 육소봉이 물었다. 15일이요? 8월 보름이란 말입니까? 공손대낭이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중얼거렸다.